네, 안녕하세요. 특수교육학개론의 황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특수아동의 가족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수아동의 발달과 교육은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가족은 아동의 삶과 또 교육에서 가장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 그리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왜 가족 지원이 필요한가 알아보고요. 그리고 특수 아동의 가족들은 다른 일반 가족들과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지 그런 특수 아동 가족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지원의 동향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특수 아동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어떠한 적절한 지원을 하게 되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왜 가족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들은 자녀의 교육, 재활, 복지 등 전반적인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들은 큰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그리고 TV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가족들의 요구를 좀 충족시켜주고 또 그들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지원, 교육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그 뭐랄까요 특수 아동의 가족을 지원하는데 완벽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이런 법률적인 규정, 우리나라 법률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나 아니면 어떠한 지원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적인 규정들 좀 살펴보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쭉 그 규정 안에는 총 정리를 해보면 5가지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건데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부모 그리고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해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또 장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녀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교육인데요. 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이나 재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의 특성 같은 것들을 좀 부모나 보호자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적절한 양육 방법, 그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양육 방법이 무엇인지 그와 관련돼 있는 교육이나 복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제공의 측면인데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에게 장애인 복지 서비스, 그리고 재활기관,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적인 지원이거든요. 교육비나 치료비 그리고 보조기기 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리에 대한 보호에 대한 측면인데요.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크게는 5가지 영역에서 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가족에 대한 지원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모든 영역에서 보셔도 굉장히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 상담 지원, 부모 교육, 정보 제공, 그리고 경제적 지원, 권리 보장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아동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아동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사실 우리 가족의 한 명이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특수 교육의 대상이 되는 그 아동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아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 개개인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들을 줘요. 이게 심리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말이죠. 그렇죠? 특히 부모는 물론이고 형제 자매도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이러한 장애 아동을 지원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특수 아동의 가족들 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특수 아동 가족들이 또 그 장애 아에 대한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애 아동 부모의 심리적인 단계와 또 요구 그리고 비장애 형제 자매에 대한 특성 지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 아동의 부모의 특성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녀의 장애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 삶 전반에 미치는 문제에 많이들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님들이 이 아동에 대한 사실은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사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부모님들의 영향, 부모님들의 희생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장애 아동의 부모의 특성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장애 아동 부모의 심리적인 단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장애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심리적인 발달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족 지원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직접 그런 상황이 되어 보면 더 이렇게 좀 와닿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처음 아이를 만났을 때부터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구나라고 할 때부터 이런 심리적인 단계의 변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슬픔의 단계에 따른 전문가의 제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의 슬픔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단계들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제안들을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심리적인 단계의 변화들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충격과 불신과 부정의 단계입니다. 장애 진단 초기에 부모는 우선 내 아이가 장애라고?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불신을 겪는데요. 즉 뭐냐면 처음에는 딱 놀래고 충격을 받고 그 다음 아닐 거야 라는 불신을 겪으면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장애가 있다고? 라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런 제안은 이렇습니다. 부모의 감정을 수용하고 또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 자녀와 관련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분노와 분개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부모는 자신이나 전문가 혹은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 있대요. 우선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봤을 때 나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나고, 혹은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본인에 대한 화이기도 하고 이 사회에 대한 그런 화이기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그 분노와 분개의 단계에서는 이 분노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정하고 또 적절한 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말에 너무 방어하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타협인데요. 자녀의 장애가 없어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과 장애가 사라지게 해준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협상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가 요 시점에 이런 그 종교에 기이하거나 그런 종교에 좀 이렇게 좀 집중한다거나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전문가의 제안으로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지지를 보내고 그리고 비평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우울과 좌절의 단계인데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받아들이지만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입니다. 즉 우리 아이의 그 장애 자녀의 잠재력을 보지 않고 단지 우리 자녀의 결함만을 보려고 하는지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런 단계에서 부모는 자조 모임 등 지원 네트워크 참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장애 자녀에 대한 강점들도 지속적으로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수용의 단계인데요. 수용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또 그 강점을 찾으려고 또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처하도록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가족의 긍정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가족에게 사례 관리 역할을 양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그 여러 그 심리적인 단계들을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부정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용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보셨는데요. 실제로 한 가정에 이런 장애 아동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그 아이의 장애를 그리고 그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또 그 강점을 찾아내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설계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것에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 아동의 부모는 이런 심리적인 지원뿐 아니라 사실은 구체적인 실질적인 지원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장애 아동 부모의 요구와 그리고 지원 방안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의 심리 그 변화들을 보신 만큼 1차적으로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부분에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양육과 사회적 편견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감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역할을 강화시키는 부분인데요. 부모가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좀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즉 혼자 그 안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양한 그 전문가나 아니면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그런 모임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떠한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조 모임 등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과 서로 소통하고 또 경험들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 방안을 좀 체크해 보면 먼저 심리적인 지원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또 부모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를 이해하고 양육 방법을 안내해서 부모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방법들의 하나로 이런 부모 교육들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원과의 연계의 필요성인데요. 지역사회 내의 복지 서비스나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좀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수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텍스트에는 아버지 자조 모임 프로그램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버지들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축이 돼서 가족을 좀 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장되는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애아동 비장애 형제의 특성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에 있어서의 비장애 형제 자매는 장애아동의 가족 중에서 종종 간과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들 역시 중요한 지원 대상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하나의 영화 장면을 하나 캡처해서 제가 넣었는데요. 바로 마라톤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꽤 예전 영화이긴 한데요. 굉장히 히트했던 당시에는 영화입니다. 2005년도에 개봉한 한국 영화고요. 자폐스트럭 장애를 가진 청년, 즉 초원이, 주인공이 초원이에요. 그 청년이 마라톤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초원이의 동생, 초원이가 나오는데요. 이 초원이는 가족 내에서 초원이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초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따뜻함과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보여주지만 특히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가족 간의 갈등은 실제 장애 아동을 데리고 있는 장애 아동의 가족들에서 흔히 보여주는 그런 갈등인 것 같아요. 우선은 어머니에 대한 과잉보호 그리고 희생에 대한 부분에서의 갈등이 생기는데요. 초원의 어머니는 그의 장애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거의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초원에게만 몰두하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 또 아빠 그리고 특히 비장애 형제인 우리 초원이의 과의 관계에서 되게 많은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또 우리 초은이가 잠깐 엇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생의 그 엇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희생과 함께 또 동생의 소외감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동생 초은은 어머니가 초은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요. 가족 내에서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것은 영화 속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갈등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장애 아동은 그 장애 아동의 형제가 있을 경우에 1차적으로 장애를 가진 형제가 부모님의 그리고 가족에서의 지원하는 1번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비장애 형제들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많은 것들을 참아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고 반대로 본인은 참고 소외되고 지원을 적게 받을지언정 본인은 더 장애가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내가 희생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스스로 하게 되고 가끔은 강요받게 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현실들을 굉장히 잘 이 영화에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장애 형제의 특성을 좀 정리를 해서 키워드로 살펴보면 먼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특성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즉 비장애 형제 자매들은 종종 소외감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게 있대요. 즉 뭐냐면 나도 혹은 내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우리 다른 형제가 장애를 가졌다라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도 느낀다고 하네요. 그리고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대요. 이것은 부모의 관심이 장애 형제에게 집중되거나 혹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이니까 형한테 만약에 형이 장애가 있다면 형한테 양보해 라거나 형은 아프잖아 라거나 하면서 모든 것들을 양보해야 되고 내가 대우받지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 또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또 화를 내요. 분노가 느껴요. 근데 그런 것에 화를 내는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형은 아픈데 아픈 형을 데리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다니. 아니면 이런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다니. 형은 아픈 사람인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에 화를 내는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 형제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이 과중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는 부담감도 존재하죠. 즉 형제 중에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가 있는 형제의 몫을 내가 다 갖고 부모의 기대를 더 부응해줘야 돼 라는 부담감들을 많이 느낀다고 하고요. 또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희생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없다면 내가 형의 부모가 돼야 돼. 장애 아동의 장애를 가진 형제의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그런 그 비장애 형제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인데요. 부모가 사후에 장애 형제를 돌봐야 한다는 걱정,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더불어서 자신의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의 미래 계획에 그 장애를 가진 형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려워. 내가 내 삶을 내가 뭔가를 계획하거나 더 발전적으로 내가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이 어려워. 어느 정도 내가 형을 그 장애를 가진 형제를 부담해야 해. 이것에 좀 더 집중해야 돼. 라는 식의 그러한 생각.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특성들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성숙함과 책임감인데요. 비장애 형제 자매들은 또래보다 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성장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타인의 요구에 좀 더 민감하고 또 이해심도 깊은 그런 성인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능력인데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유능감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리더십 발휘를 잘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내 장애를 가진 형제의 부모의 역할 혹은 그런 지원자의 역할들을 해야 한다, 서포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그러한 리더십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라든지 인내심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즉 장애 형제와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요. 좀 더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장의 형제 자매들은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긍정적인 특성들을 개발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 전체를 포함하는 서비스와 또 비장의 형제 자매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비장애 형제의 요구와 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를 가진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에 대한 지원 방향인데요. 먼저 장애 형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장애 형제의 사회,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른 그러한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인적 차원의 지원입니다. 비장애 형제가 아닌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즉 모든 것들이 비장애 그 형제가
뭐랄까, 장애를 가진 우리 형제를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본인을 2차적인 부분으로 이제 빼놓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원이 적절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원을 그 생애 주기적으로 다르게 지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청소년기, 뭐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일 때 이런 단계별로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장애 형제의 특성뿐 아니라 비장애 형제의 연령, 개인이 겪고 있는 상황, 또 정서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서 그것이 반영한 자조 모임들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족 차원의 지원인데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장애 자녀뿐 아니라 비장애 자녀에게도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교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가족 차원의 지원이 적절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장애 자녀에게만 집중해서 그 아이의 발달 과정이나 변화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가끔은 비장애 자녀들이 방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가족 차원에서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인데요. 장애아동 가족 지원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의 자립생활을 시도하는 그런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전환기나 성인기 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각 연령대의 발달 과제나 이해 수준에 맞는 그러한 장애 인식 개선의 교육도 요구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정 우리가 특별히 특히 이런 지원 관련돼서는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좀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기, 그리고 그 성인기에서의 가족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앞에 보면 그 비장애 형제들이 가장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인이 됐을 때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내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 부담감들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전환기, 성인기에서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지원자가 사라졌을 때 본인이 그 지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요 시기에 가족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특수아동 가족 지원의 동향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의 교육이나 복지는 단순히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학교, 가족 간의 협력이 장애 아동의 발달과 또 사회적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파트의 내용은 가족 지원에 대한 정의나 필요성과 함께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IFSP의 개념,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학교나 가족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족 지원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의 가족 지원이라는 것은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목표는 가족의 강점을 잘 강화하고 또 자원을 활용해서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조 모임이나 상담 프로그램은 가족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장애 아동의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측에 그래서 주변에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좌측에 있는 사진은 그런 그 가족, 장애 아동의 가족들과 같이 서로 마주하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서로 이해하고 같이 몸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뭐랄까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우측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관련된 있는 홍보 문구를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그 부모 그리고 그 안에서의 뭐 비장애 형제들까지 다양한 가족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IFSP라고 해서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으로요. 가족 중심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이나 가족의 약점을 강조하기보다는 강점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 그런 지원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미국 공법 99-457에 따라서 시행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IFSP의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가정 중심의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우선은 이런 지원이라는 게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특히 이런 그 특수아동들과 관련돼서 보면은 이러한 그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대부분의 이제 특수아동들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주거 유아기 때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을 하고 아동이 이런 장애가 있구나를 체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도 각 그 장애별로 살펴봤지만 일부 장애들은 그냥 우리 아이가 늦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니면 나중에 이 아이가 장애였네? 라는 걸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라는 것은 조금은 일찍 조기에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에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장애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개입했을 때 훨씬 더 나아지는 경우들도 이전보다 발달 과정에서 조금 더 뭐랄까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나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중심의 조기 개입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저마다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가족만의 나름대로 문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존중해 줘야 되고요. 가족은 서비스의 의사의 결정권을 가진다. 즉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중에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가족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IFSP 시행 시 가족과 전문가의 상호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네, 가족도 그리고 전문가도 서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장애 영아 그 가족 지원 서비스는 융통성이 있고요. 접근 가능해야 하고 가족의 요구에 반응해야겠죠. 또 지역사회 내에 있는 아동과 가족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이러한 IFSP에 진행하는 그런 과정의 단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FSP의 과정은 가족과 전문가 간의 자료, 정보를 모으고 또 공유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만남과 선별의 단계입니다. 가족과 전문가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또 필요한 지원의 범위를 파악하는 그 단계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2단계, 사정 단계인데요. 가족과 그 유아의 강점과 필요를 분석한 다음에 또 주요한 목표를 설정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단계인데요. IFSP의 문서를 개발하고 또 서비스 체계 서비스를 또 체계적으로 실행할 그런 준비들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4단계는 시행 및 감독인데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단계는요. 검토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전환을 계획하는 그런 단계죠.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고 또 이런 장애, 아동에 대한 다른 기관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준비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런 중재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교재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각 만남 및 선별에서는 어떤 일들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사정, 프로그램 계획, 그리고 시행 및 감독, 그리고 검토, 평가 및 그리고 전환 계획까지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부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와 가족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교사에게 가족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면 우선 가족은 교사에게 아동에 대한 배경 정보, 그리고 의학적인 과거력 같은 학생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은 학생의 행동과 학습 유형을 이해하는데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선생님보다 사실 오랫동안 이 아이를 봐왔기 때문에 개인의 강점 그리고 요구 사항들을 잘 알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고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교사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학생의 관심사들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진 이 아이가 장기적으로 어떤 교육의 목표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직업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는데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에게 있어서 교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교사는 가족에게 아동의 향상이나 성공 등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가족이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도 해야 되죠. 이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수업 받는 동안 어떤 발전을 보여줬는지, 어떤 것들을 성공했는지, 예를 들면 손을 잘 작동하지 못했던 아이에게 젓가락 을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건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동하는데 몇 번 성공했어요. 이런 발달 과정들을 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러이러한 연습들을 더 시켜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 아이에 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교사는 아동에게 중요한 교육 그리고 지역 사회 정보를 알아내서 가족에게 제공함으로써 아동에게 적용할 기회들을 주는 거죠. 교육적으로 이러이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역사회에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런 걸 참고하시거나 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정보들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와 가족이 함께 일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인데요. 교사들은 학생과 가족 지원을 위해 가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문제 해결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사는 장애 아동의 부모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한 전략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상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전문 지식, 기술들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특수 아동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가족 지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특수 아동에 있어서 그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부모, 그리고 비장애를 가진 비장애의 그런 형제들도 매우 중요한 지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앞에 보이시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애 아동을 위한 가족 지원의 필요성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장애 아동을 위한 가족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지원, 그리고 비장애 형제 자매에 대한 지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살펴봤던 것이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아봤죠. 약간은 좀 낯설실 수도 있는데, 그쵸? 우리에게 조금 낯선 그런 그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 앞에 개별화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익힌 것처럼 그 개개인의 가족의 문화라든지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면서도 지역사회와 그리고 가족, 즉 전문가와 가족이 서로 협력해서 이러한 그 아동의 성장을 위한 그리고 어쩌면 생활을 위한 그러한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이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의 핵심적인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에 있어서 개념과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 운영 원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 그 아동이 있는 그런 가족들, 장애 아동의 가족들을 좀 더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가 특수아동의 가족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주변의 특수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수업 시간 동안 어떠한 장애를 갖고 있고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특수아동에 저희가 포커싱을 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그러한 특수아동의 가족들,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지 어떤 요소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